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남시 분당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분당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각 후보자들의 토론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과연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분당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인물이 누군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 또는 직전 선거에서 유효 투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 또는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유효 득표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를 대상으로 초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분당구 을선거구 후보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진 좌석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전하진 후보입니다. 기호 6번 미래연합의 김종우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기호 6번 미래연합 김종우 후보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민주통합당의 김병욱 인사 올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 전체 진행 내용은 기조연설에 이어서 국가 현안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 답변, 사회자 개별 질문과 후보자의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 답변, 마지막으로 가벼운 주제로 이루어진 공통 질문과 후보자 답변 시간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고요. 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반드시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전하진 후보부터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분당구민 여러분, 정치권 뉴스를 접하실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책을 바꾸고 사람도 바꿨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20년을 넘도록 IT 벤처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CEO로서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벤처 1세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프레임에 몸소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우리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채용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저의 고민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스펙타파 청년 취업 시스템 구축, 바로 이것이 새누리당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분당구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청년들의 꿈이, 우리들의 행복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시작을 여기 분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전하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분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김종우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당 구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우셨습니까? 갑자기 등장한 이름과 모습에, 그리고 익숙한 얼굴은 엉뚱한 번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분당의 현주소입니다. 민생 현장은 한숨과 눈물뿐입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일용직은
참담한 그 자체입니다. 특권층의 횡포는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고 고위층 1%의 반칙화 독선으로 대중은 분노로 저항하며 혼돈을 넘어 파국으로 한없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등불을 준비해야 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와 야당의 공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평점은 30%, 50%만이 공천을 긍정으로 인정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국민의 행복은 정치의 구호나 정책 문구 몇 자리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자가 오직 국민의 안위만을 염두에 둔 구상을 의지와 결단력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속에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며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도 공감입니다. 공감의 갈증 느끼는 분당 구민들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3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며 의연하게 분당 시민들의 발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현명하신 분당 시민들의 선택에 기호 6번 김종우 후보는 소통을 통하여 공감을 이루어 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4.11 행동하는 지식이 사회의 정의로 기호 6번 김종우를 사용해 주십시오. 분노를 버리고 희망의 쇳불을 높이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병욱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역시 2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분당 구민 여러분, 분당을 야권 단일 후보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병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4월 27일 보궐선거 분당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전 대표이신 손학규 대표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화답으로 우리 민주당은 신분당선 미금 정차역을 설치 확정 지었습니다. 수년 동안 미뤄진 수건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분당은 신도시가 생긴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기업 이전 부재의 대기업 또는 IT 기업의 유치,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분당을 잘 아는, 분당을 이해하는 분당 사람이 나서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저는 쌍용그룹과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그 후 다양한 사업활동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실물 경제에 밝은 사람입니다. 또한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도 국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실물과 이론을 접목해서 균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실련 등에서 경제민주화를 배웠고 노동자 활동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해왔습니다. 푸르마을 아파트 회장, 분당구 탁구연합회 회장,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 성남정책포럼 대표. 누구보다도 분당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분당 사람입니다. 분당 주민 여러분들의 이웃 친구입니다. MB정권 4년간의 긴 한숨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4월 11일 분당에서 국민이 심판하는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분당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여 왔습니다. 저 김병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기조연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국가 현안에 관한 4가지 공통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후보자께 질문은 마련한 것은요, 성남시 분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사전에 언론사와 학계,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엄선한 결과입니다. 질문은 3분 모두에게 똑같이 드리게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1분 30초 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 현안에 대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는 자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강경한 대북 정책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1분 30초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이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의 과제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합의해 주어야 하기도 하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엔 회원국까지 통합한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남북 긴장을 완화하여 제2국가 2체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누리며 평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경제협력 모델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경제협력 모델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 축소로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산 가족들의 상봉 그리고 금강산 관광으로 동포의 정을 쌓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공든 통일 구상이 5년 동안 원칙만을 주장하는 공연불이 되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눈과 제일 가까운 눈썹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북한의 상황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시바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의 구상을 완성하여 국민과 인류 사이의 근심거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남북 합의서의 큰 틀에서 진행하여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쌍방 협의를 통하여 변경시키면 됩니다. 우선은 대화의 시작이고 협상은 우방들의 협조가 필요할 테니 시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병우 후보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MB 정권의 가장 큰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북한과의 교류의 독점을 거의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북한의 자원개발 독점권 동안 중국에서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개성공단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북 문제를 이데올로기나 민족 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보더라도 MB정부의 대북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지대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로 많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쪽 나라도 또한 지대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회귀하고 있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인건비와 가장 싼 토지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랑 대화도 잘 됩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북한을 이데올로기나 낡은 안보관을 갖고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MB정부야말로 가장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경제를 모르는 구실의 이념에 사로잡힌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가 돈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MB정부 막판에 대북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며 그것이 바로 돈이며 경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남북 문제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하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북한 문제는 우리 민족이 풀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족이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도발을 해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북한이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등으로 우리 장병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권 연대인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은 조건 없이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현 정부 탓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이득 취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도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주변국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주변국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될 것이고 또 북한도 이제는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정부도 이제는 보다 더 깊은 대화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국가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마련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협상 타결 후 4년 10개월을 끌어오던 끝에 금년 3월 15일에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수출품의 82%, 8,600여 개의 품목과 미국산 수입품의 80%, 9천여 개 품목의 수출입 관세가 철폐됐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GDP가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 개가 창출되며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농업과 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에서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김병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 FTA 체결의 핵심은 국익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FTA를 바라보는 시각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돈 자원도 부족하고 대외 개방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조약과 다양한 체결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익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되죠. 지금은 상호 동등한 국제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가 3월 15일 날 발효됐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부분이 바로 국가제소권 ISD 재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협상 없이 바로 발효되고 말았습니다. ISD라는 것은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기업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소를 해서 판결이 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면 한국 정부가 그 피해액을 보상하게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보면은 ISD로 인해서 거의 미국 기업이 승리를 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잘못된 조항, 국익에 위반되는 조항은 재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전하진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십시오. 네,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 우물안 개구리였던 우리 경제는 외국의 거대 자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개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과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또 외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국제화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기업들은 바로 그때 탄탄하게 새롭게 태어난 기업들입니다. 이렇듯 21세기 국제화 시대에는 경제 개방으로 인한 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FTA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10년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또 화폐 가치로 따지면 1200조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에 무역 의존도가 86%가 넘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한미 FTA 문제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동차 분야만 제외하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2007년 협정문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한미 FTA를 경제적 차원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가가 진행하든 또 현 정부 또 전 정부가 진행하던 것을 그렇게 말바꾸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미 FTA에 대한 입장 김종우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협상은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정부 여당은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발표해버리고 야당은 재협상을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포기했기에 폐기한다고 주장하여 사회를 불안 속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가를 위한다고 봅니다. 독소조항을 몰랐다고 하는 문제나 미국 의회에 한미 FTA 부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리둥절하여 유쾌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 구성이 주장과 협상의 구조가 아닌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상대국 의회의 협조 요청은 무리한 애국심이었습니다. MB정부의 정체성대로 강한 자들의 이익은 얻었고 약한 자들의 몫은 이런 것이 큰 틀입니다. 자동차는 실익이 있고 농민들은 실손이 발생했고 투자자는 보호를 받고 유치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자 1%만을 위하는 정당의 정체성이 국제협약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한미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와 가장 큰 것이 결국에는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됩니다. 쌍방에 포기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추진하여 원만한 합의로 양국의 당사자와
국제사회의 좋은 선례로 또 하나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 현안에 대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교육 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실은 대부분 유가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인상은 가정 경제와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요? 각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하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그 유가 때문에 저도 걱정이 많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한숨 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고유가 문제가 당장 뾰족한 묘수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초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국가 세금의 주요 재원인 유류세도 인하하는 것이 그게 국가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결국 고유가 문제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와 정치권이 이 고유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9% 수준인 원유 자주 개발률을 20%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처럼 경제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용으로 만들어야 될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구간별로 유류세를 차등 적용하는 사실상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우 후보 그럼 답변 들어볼까요? 역시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과거 80년대에는 기름값이 10원만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주유소마다 유리통을 들고 줄을 서기가 일쑤였습니다. 화재용과 노력비용을 따지면 오히려 국민적 큰 손실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 고유가 문제에 고민하는 것은 정부 당국자 그리고 지도자 재벌들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공급하여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데 위험부담이 있는 연구 개발에 집중할 리가 없습니다.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고 고통과 고민이 클수록 수익은 높아지고 안정되면 권한은 강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판매 형태가 부피에서 무게로 변환하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료를 정직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침에 주의를 해야 기름이 같은 돈에 많이 주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고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 상용화하고 있지만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여 궁색한 지경입니다. 세율을 낮춰서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이에 공급자도 보장된 수익을 낮춰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각오로 희망을 주는 기업들로 새롭게 인식되길 기대합니다. 네, 고유가 문제에 대한 의견 듣고 있는데요. 김병우 후보께서 그럼 이번에 얘기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고유가 문제 해결은 앞에 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유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에너지의 공급인데 기름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마땅한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유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류세입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한 50%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탄력세율을 지금 물가고와 많은 이중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 구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강남보다도 비싼 곳이 바로 분당의 기름값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신도시를 만들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모든 용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분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서간 도로에 가다 보면 주유소 몇 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거의 분당구 내에는 주유소가 몇 개 없습니다. 신도시를 만들 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주유소의 숫자가 너무 적었던 거죠. 그 이후로 마이카가 시대가 오고 한 집에 차가 두 대 늘고 하면서 기름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강남보다도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재조정할 때 주유소를 추가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가 현안에 대한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노후 대책이 경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3분의 2는 별다른 노후 대책도 없고 자산도 충분치 않아서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은퇴자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1년 안에 문 닫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퇴자 창업은 노년층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정년 이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 동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김종우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6번 김종우 후보가 베이비 부머 세대 당사자입니다. 학창시절 지도 교수님의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전장세대 50년생은 가장 불행하답니다. 전장통에 부모의 애정이 자녀에게 전달되었겠냐는 거죠. 53년 휴전이 되고 부모님이 안정 속에 잉태 출산했기에 가장 행복한 세대가 55년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58년 이후는 출생과 성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악화된 환경으로 고통 속의 노후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55년이 하늘이 준 축복의 선물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여지껏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부터는 불길한 현상을 직접 체험하며 극복하며 안간힘으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일터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자신의 노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후보의 공약에서 제시한 일자리 창출과 확충의 근간을 이루겠습니다. 피크 타임제를 활용과 신체 지수를 감안하여 정년 연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조세 환급금 제도를 실시하여 부모 세대의 파기를 막아야 합니다. 자족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로 자신이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번엔 그러면 김병우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평생을 땀 흘리며 살아온 저희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후손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주변 식당가 가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수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50, 60대에 계신 분들이 노후 걱정이 많아서 소비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후 복지가 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거고 내수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절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복지는 경제고 생산입니다. 복지가 잘 되면은 어르신들이 노후가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을 소비에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하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몇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건데요. 현재 9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11만 3,100원으로 인상을 할 것을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단계적으로 20만 원 정도까지는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공약은 2007년도 박근혜 씨도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르신들에 대한 부담 없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은 전문적이고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운셀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을. 네, 1분 30초 경과됐습니다. 계속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대책에 대한 의견, 전하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1958년생, 제가 바로 베이비 부머의 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다니거나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15%, 712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다시 행복하고 또 다시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이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과 젊은 사람과 또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정부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년 연장이나 피크타임제 같은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가 현안에 대한 공통질문에 이어서 이번엔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관련한 개별 질문을 제가 드리면 답변을 1분 30초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 후보께서 한 가지씩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 시간은 30초, 그에 따른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에 질문이 없을 때는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께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모노레일, 전기차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모노레일이나 전기차 도입에 대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시고 또 어느 구간에 운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네. 네. 비스마르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노레일, 그냥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트램입니다. 노면 전차. 근데 우리 실무진이 모노레일을 썼는데요. 지금 분당은 대부분의 도로가 8차선, 10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로의 폭이 넓고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분당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분당의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킬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분당을 CO2 배출량이 가장 적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살기도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21세기는 환경시대입니다. CO2 배출량이 가장 적은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트램이라는 것이 노면 전차라는 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사업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란에서 상대원 공단까지 용역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왔듯이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 이 트램 노면 전차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사고를 가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전하진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는데 30초 동안 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분당선 미금 정차역 위치 누가 했습니까?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는 것 같은데 김 후보님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미금 정차역은 김 후보께서 그리도 심판하시기 원하는 현 정부와 임태희 전 대통령 시장이 약속한 공약이고 실적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명백한데 선거 공보물에 어떻게 마치 미금 정차역이 민주당과 자신의 업적인 양 선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독 떨어진 답변이네요. 답변 1분 30초를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저는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게 좀 어리둥절한데요. 지금 사회자께서는 다른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노레일 질문하셨는데 우리 전하진 후보께서는 갑자기 또 신분당선을 끄집어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하진 후보는 그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신분당선의 역사를 아시는 건지, 왜 신분당선에 미금의 정차가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의 주민들의 투쟁이라든지 고생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궁금하고요. 단순히 주변에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몇 마디 얘기 듣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미금 정차역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신 금곡동, 구미동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의 미금 정차역에서 고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질문합니다. 예. 지금은 답변 시간에 해당됩니다. 1분 30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넘기겠습니다. 김병욱 후보, 예. 지금 저희는 절차상에 김병욱 후보께서 1분 30초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미금 정차역 유치는 작년에 이재명 시장과 손학규 대표와 건교부 장관이 합의해서 작년 10월경에 이미 발표가 된 것입니다. 분당 주민들은 누구나 다 알듯이
과거에 한나라당 정권이 못한 것을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대표가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전환희 대표의 말은 너무 엉뚱합니다. 네, 1분 30초 안에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 그럼 김종우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죠.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병호 후보님께서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 모노레일을 검토한다는 거,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걸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유는 인근에 있는 용인시가 지금 경전철로 그 토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그 토산 위기에 와 있는 용인시를 사례를 제고해서 모노레일 검토는 좀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하신 것이죠?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노면 전차 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인 경전철은 쉽게 해서 땅을 수용하고 그 땅에다 교각을 짓고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분당은 도로가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선을 활용하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 구입비와 교각 설치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면에 레일만 설치하고 트레인만 설치하면 가능한 노면 전차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 사업이 부정적 용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란에서 상대원 시장까지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나왔다는 결과 보고가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당이야말로 현재 정자역과 미금역에 대한 교통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동, 순회 3동, 정자 3동, 구미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한 분당은 탄천과 불곡산과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설계를 해나간다 그러면 친환경 관광 자원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의 스톡홀름이나 이런 나라에 관광 가시면은 그 트램 이용하는 그 자체가 관광 상품입니다. 저는 충분히 연구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 주민 여러분과 협의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이거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개별 질문 규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동안 질문을 하시고 답변자는 1분 30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전하질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립니다. 후보께서는 일관성 있는 시장 경제주의 원칙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경제주의 원칙은 말 그대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붕괴 위기에 놓인다면 시민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요구하게 될 텐데 이러한 시민의 여론은 시장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처하신다면 후보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활성화돼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인재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인재들이 많을 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경기도 안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해야 됩니다. 또 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새로운 인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을에 새로운 인재들, 성실하고 자기를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서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김종우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쓰시면 됩니다. 그 전하진 후보님께서 그 공약을 검토해 보니까 그 안정과 그 활성화를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 시장이고 사회고 모든 부분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은 전제가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하게 시장이다 맡겨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부동산은 여러 상대들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익을 받으면 한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아주 굉장히 그 중지를 모으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부동산 경기는 실수요자가 상당히 사라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재건축을 했을 때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실제로 그 투자 수익이라든지 또는 재산을 보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 제도를 고치고 그런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더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 분당을에 젊은이들이 활짝 웃고 기업들이 활기차게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이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 후보께서 개별 이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선관위에서 나눠주신 시트에 보면은 추후에 질의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하진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4가지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공보물 기준입니다. 안정이라고 추상적인 표현만이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지금 분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하우스푸어의 문제입니다. 전하진 후보가 갖고 있는 분당의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하우스푸어의 문제는 분당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모든 기업들이, 모든 집들이 지금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박사들과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려면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유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 또 제도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서포트를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점을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데 저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래연합 김종우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반값 등록금,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 종합소비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인지 그리고 종합소비세 도입으로 얼마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보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지금 사회적 충돌을 일으키는 반값 등록금이나 그리고 출산 장려금들은 그 복지 비용은 단순하게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종합소비세 제도와 조세 환급금 제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조세 환급금 제도는 제가 과거에 학창 시절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때 무역업을 했는데 외국의 미국 특히나 이제 미국인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중 가격제를 해가지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젊은 시절에 또 사업이 왕성한 시절에 국가에다가 정상적인 세금을 내게 되면 자기가 실패하거나 또 자기가 노후에서 기력이 딸렸을 때 사업이 부진할 때 정부에다가 자기가 연금을 요청하면은 그걸 연금으로 자기가 냈던 세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제가 밝힌 조세 환급금 제도고요. 종합소비세 제도는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고리대금업자 또 탈루 소득자들 이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는 적게 하는데 소비는 왕성하게 하거든요. 그 차이 나는 것을 재원을 추출해서 소득 세원을 확보를 하면은 지금 복지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김병호 후보께서 이에 대한 보충 질문 30초 쓰시면 됩니다.
예, 그 조세 환급금 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공무부를 보면은 그 일정 소득 미만의 국민에게 세금을 다시 연금처럼 돌려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조세 환급금 제도가 정확하게 어느 계층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그 과거에 무역할 때 한 경험을 비춰서 얘기했듯이 자기가 왕성하게 사업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월 소득세를 100만 원을 냈다 하면 자기가 그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또 노후에 65세 이상 됐을 때 자기 소득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차액금만큼 정부에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사업이 부진해서 생활이 안 되니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냈던 세금에서 좀 이렇게 채워주라. 이렇게 했을 때 채워주는 그 기능이 조세 환급금 제도로 제가 세무사한테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제가 그거를 반드시 의회에 등원하면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세를 하려고 그러고 탈세를 하려고 하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금 낼 때는 열심히 내는데 내고 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정말 쌀이 없어서 죽더라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하소연해야 그거는 본인 문제고 세금 낼 때는 꼬박꼬박 세금을 받지만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는 전혀 세금 낸 사람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한번 조세 환급금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전하진 후보께서 이제 보충 질문하시죠. 네.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창업과 취업을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삶의 질을 확대하고 또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국가제를 사용해가지고 농민들의 수익을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자니 현상 유지가 안 되고 또 수익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또 영구적으로라도 정부에서 이중국가제 형태의 명칭은 달리하더라도 형식은 그렇게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 부족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보조를 하든지 지원을 해준지 이렇게 하고 또 취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는 사람은 기대치는 높은데 현실은 미치지 못하니까 갭이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좀 지원금 내지는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조금 원활하게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의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후보자에 대한 개별 질문 시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치열한 토론을 기대해 볼까요? 아마도 더욱 치열한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각 후보에게 한 번씩 주도권을 드립니다. 자유롭게 1인 이상의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5분 이내에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이때 30초를 쓰시면 되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4분까지만 질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마이크가 꺼지고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질문 시간 30초를 넘길 경우에는 경고 1회, 또 질문 시간 1분을 넘길 경우에는 경고 2회로 주도권이 중단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은 상대 후보 역시 답변 시간 1분을 넘길 경우에는 마이크를 끄게 되고요.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먼저 김병욱 후보의 주도권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욱 후보께서 5분간 이제 상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전하진 후보한테 여쭙겠습니다. 전하진 후보님의 최근의 발언을 보면 너무나 공부 안 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하진 후보랑 저랑 3월 29일 날 분수네 신문 정책 간담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전화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씀한 걸 이제 기사로 실은 거예요. 분당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큰 리모델링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김병 후보는 찬성을, 새누리당 전화질 후보는 반대 죄송합니다. 입장을 질문 시간 분명히 했다. 30초로 경고 1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완료는 안 됐는데요. 네. 답변을 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럼 계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다량의 문자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분당 현실에 맞는 맞춤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반대라는 입장을 언론사 간담회에서 했다가 또 나흘 만에 표를 얻자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공약을 이렇게 냈는데 도대체 공부를 안 하신 겁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묻는데 아까도 제가 트램을 얘기했는데 전화질 후보는 신분 당선 미금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네,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또 리모델링 문제는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또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투자 수익이 있지 않으면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또 돈이 들어갔을 때 그 돈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법과 제도로서 해줘야 될 것은 재건축 문제건 리모델링 문제건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30초 예, 쓰셔야 됩니다. 너무 지난번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너무 좀 무책임한 답변 또는 좀 지식인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라서 좀 많이 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진 대표의 그 주요 이력을 보면 한컴과 컴퓨터 대표사가 유일합니다. 한컴은 15년 전에 전하진 대표가 있었던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경력이 이렇게 대외 언론용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디 뭐 숨어 있다 나타난 사람도 아니고 경력이 없다는 건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고요. 저는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의 의장도 했었고요. 또 벤처협회 부회장도 5년간 역임을 했습니다. 또 제가 넷띠양을 하면서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회사들을 만들고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뭐 그것이 제 경력에 있어서 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제 스토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고요. 그 자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서포트하고 또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진이가 되는데 그런 과거의 어려움이 더 큰 교육이 됐고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그런 스펙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네이밍이 대한민국 벤처 신화라는 네이밍을 쓰고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누구나 성공을 축하해주고 남의 어떤 모범이 되고 이런 게 신화인데 전하진 대표님께서는 한글과 컴퓨터도 사임하셨을 때 경영이 어려워서 사임을 한 걸로 언론에 나 있고요. 넷대양도 본인이 인정했지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규칙을 말씀드릴 때 상대방 후보의 1분을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주도권을 사용하시면서 조금씩 추가돼서 1분이 지금 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주도권은 더 이상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하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아까 보신 대로 30초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1분을 꼭 보장하셔야 되고요. 시작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네, 김병옥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대를 했습니다. 정강정책에 있어서 두 당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FTA는 민주당은 재협상을, 진보당은 완전 폐기가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김 후보께서 당선이 되셔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공정지휘션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미 FTA는 무역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꼭 필요한 조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겨우 꺼낼 수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저희는 폐기라는 발언은 지금 쓸 수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생각하고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서 우리 국익에 유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FTA에 대해서 이 FTA가 노무현 대통령 때 쭉 시작됐던 일이고 또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 이상 진행되는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지 물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또 지금 두 당이 합당을 하면서 완전 폐기까지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0초 경과에서 경고 1회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병호 후보께서? 네, 두 당이 합당한 건 아니고요.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대를 한 것이지 저희하고 진보당이 합당했다는 사실은 아닌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분 그리고 ISD 몇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 서로 알면서 왜 재협상을 안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재협상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부와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무리하게 우리만의 주장을 강하게 해서 마치 재협상이 파기로 가는 그런 과정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정부의 정권을 잡고 정부의 주도를 하던 분들이 그것이 실수였고 또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조금은 좀 무책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좀 있었어야 된다,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제가 못했네요. 네. 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은 질문하실 수 없고요. 질문은 상세히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하시겠습니까? 방금 우리 전하진 후보님께서 마치 타당과 연대를 색깔론을 몰고 가는 부분은 정말 전하진 후보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바뀌었고 새 인물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나 다른 제가 아까 리모델링도 말씀드렸고 나중에 또 다른 건도 말씀드릴 겁니다. 전하진 후보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새로운 인물이 맞게끔 좀 참신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이렇게 시간이 매우 엄격하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김종우 후보께서 이번에 주도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1인 이상 다 가능하신데 누구에게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지금 이번 선거에 투표는 어느 곳에서 하시게 됩니까? 정자동에서 하게 됩니다. 정자 몇 동에서 하시죠? 정자 2동에서 하게 됩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 후보로 여기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소가 3월 22일 날인가요? 22일 날까지 이전이 안 돼서 다른 곳에서 다른 후보한테 지지를 네, 경고 투표를 하지 1회 되겠습니다. 30초 30초 안에 질문을 마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완성되지 못했거든요. 30초 안에.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5분은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30초만 질문 시간을 쓰실 수 또다시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하진 후보님께서 지금 우리 김병호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한글과 컴퓨터의 대표이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전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산 등록에 보니까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IT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빈곤한 상태로 업체를 운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주십시오. 4억이 빈곤한 재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나오면서 그래도 몇십억 돈을 벌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직원들한테 나눠줄 것도 다 나눠주고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네팅을 하면서 사업에 실패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빚도 많이 졌고 또 그것을 갚아냈고 그러는 와중에 재산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고 감사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시간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계속 해도 됩니까? 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네.
MB 정부의 가장 악법을 저는 생각할 때 언론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2009년도 언론 악법을 당력을 총집결해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로 활동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2009년도 맞죠. 그때는 우리 분당 주민들의 저력이 부족해서 주로 야탐력에 중심을 둬서 언론압법 반대 서명운동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네. 계속 그럼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김병호 후보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야탐력은 분당 갑적입니다. 본인이 분당 을지역의 당원이면서 분당 갑적에 가서 활동했다라는 것은 분당 을 쪽에 있는 당원들한테 무슨 부담감이나 그런 책임감은 느끼지 않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십시오. 장소가 뭐 문제된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들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아무 장소의 선택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가장 사람들이 많은 야탐역 가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병호 후보님께 다시 또 질문 드립니다. 문화와 환경이 시대적 화두인 것은 인정합니다. 네. 문화센터를 구미동 그리고 하수종말처럼 주택전시관, 율동공원, 주차장, 원해공원 이 많은 곳에 문화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이 운영 유지된다라고 본인이 확신하는지, 그리고 지금 임해역에 있는 아트센터가 운영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공약을 했는지. 네. 이제 질문은 그만하십시오. 답변. 제가 답변을 합니까? 분당 신도시는 설계된 지가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문화, 그다음에 생활체육, 복지의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분당 신도시가 생겼을 때에 문화, 복지의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그 후로 거의 늘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당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나고 있죠. 분당 노인복지관만 한번 가보십시오. 수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 또 하나 지어달라고 여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주민들의 요구에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놓여 있죠. 그거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될 문제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의 부족으로 무조건 무시한다는 것은 또한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 간의 어떤 특색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도권 토론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관한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분당에 아파트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곳곳에서 리모델링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리모델링의 사업성 약화로 이어져서 사업 착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1월 주택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분양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수직 증축은 불허했습니다. 따라서 부지가 좁은 단지는 사실상 세대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사업성 개선이 어렵습니다. 수요는 높지만 사실상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각 후보께서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1분 30초를 쓰시면 되고요. 전하진 후보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당 지역의 전체 97%에 해당하는 9만 4천여 가구가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범위 확대 또 일반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직 증축이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분당 지역의 98개 단지 중에 36%에 해당하는 35개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분당의 아파트는 단지별로 용적률을 찾은 데도 있고 또 찾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이미 다 쓴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적률과 소유 평수 또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심스럽지만 재건축에 관해서 좀 연한 단축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가운데서도 역시 시장 활성화가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김종우 후보의 생각 들어볼까요? 노태우 정부의 수도권 200만 호 주택건설 계획에 의해서 5개 신도시를 건설하여 가장 시범적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먹고 탄생한 분당 신도시가 이제 22살, 강산이 2번 바뀌는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간도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의 사고와 그리고 그 틀이 현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도시도 문화도 자연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주체가 인간이기에 적응이 어렵고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책임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여 기존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더불어 사고의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첫째는 안전입니다. 둘째는 비용 부담에 취소하고 셋째는 재생 이후 편리성과 실용성, 주택 이용의 시대적 문화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수립해야겠습니다. 단순한 리모델링은 우회와 비용 부담만이 가중됩니다. 도배새로 하고 모든 설비 교체하고 유휴공간 확장하는 등의 형식으로는 현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주택문화 욕구를 담아내야 합니다. 시대적 생활 환경을 주택에 추가해야 됩니다. 도시를 재생시켜야만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의견 김병호 후보께서 밝혀주십시오. 예, 전환희 대표님 아까 정자 이동에 사신다 그랬죠?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환희 대표님이 지금 주소지 옮긴 데는 대림 아크로텔입니다. 정자 1동입니다. 2동이 아니고 1동인데 당신이 사는 주소를 지금 혼돈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요. 자, 리모델링은 정말 우리 분당 주민들의 고민거리고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 중동, 평촌 모든 노태우 시대에 200만 호 건설 때 함께 지어진 주민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과연 이대로 우리가 재건축 시작하는 연한은 40년입니다. 그럼 향후 20년을 분당 주민들이 이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벌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유일한 방법이 재건축인데 분당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재개발은 해당되지 않고요. 재건축인데 그러면 분당 주민으로 하여금 지금부터 향후 20년을 이렇게 살아란 말이라는 그 강요의 메시지에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주민의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환희 대표님 자꾸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뭐 돈 부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과 제도는요, 상황에 따라서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장치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법과 제도는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20년을 우리가 분당 주민들이 20년을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지라는 자문을 해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지역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분당에는 LH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인구도 줄어들어서 지역 상권 침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 없이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LH공사의 이전 부지를 공연장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성남시와 경실련 등으로부터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후보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안과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쓰시고 김종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공실화되다시피 한 공기업 공간에 분당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IT 유망 직종의 모 자회사를 공동으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사회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로부터 완성한 전국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로 작게는 기러기 가족 형태와 이중 가족 형태를 양산하고 공실화되어 사무실 비용 증가와 지역사회의 소득 증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당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IT 업체들이 유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유망한 모자 기업을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유치하고 지역사회의 실업난 해소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적 화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환경입니다. 공실화된 공간을 문화연구소, 환경연구소를 유치하여 집중 육성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을 준비하는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김병욱 후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분에는 아마 새 후보가 큰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분당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있어서 베드타운, 다시 말해서 서울에 잠자리만 하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도시 자족 기능을 넣어서 서울로 출퇴근을 덜하게 해서 교통 수요를 덜어보자라는 취지에서 공기업을 분당에다가 많이 들여놓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도시 설립할 때에 도시 자족 기능의 보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충실하게끔 공기업 이전 부지에 대기업 또는 R&D 센터, IT 기업, 게임 업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공기업 이전에 따른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이런 일기 신도시는 분당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리모델링과 마찬가지죠. 반드시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정부도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에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부지로 국토향부가 건설회사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반대하고요. 분당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기업이나 R&D 센터나 IT 기업이 유치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의견 듣고 있고요. 전하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시설물들이 공동화되면서 거기에 베드타운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반대입니다. 그래서 김병욱 후보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R&D 센터 유치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을 때 기업들이 이것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저는 지금 당장은 그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회사들도 지금 그렇게 크게 지금 있는 그 시설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인재를 만들고 그 좋은 인재들에 의해서 작은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커지는 이제 이런 형태의 메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NHN이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도에는 아주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과 또 그런 IT 컨트롤 타워 또 산학연 클러스터를 유치해서 처음에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원데이지는 커지는 이런 IT 메카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스튜디오 분위기가 다소 좀 무겁습니다. 좀 이제는 긴장을 푸시고 약간 가벼운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공통 질문입니다만 가벼운 주제라는 점 기억하시고 약간 재치 있게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셨습니까? 아울러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거나 평가받기를 원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이번에 김병욱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가난해서 4년 장학생으로 한양대 법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에 충실하면서 사회개혁과 사회 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경실련 활동을 하게 되었고 사내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자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주경야독을 통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의 신분입니다. 저는 좀 정치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좀 주민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향유하는 자, 권력을 휘두르는 자 이런 관점에서 정치인을 보다 보니까 정치인이 배척을 당하고 냉소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삶의 과정을 말씀드렸다시피
가난도 알고 성공도 압니다. 그리고 현실도 알고 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와 울 때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균형 감각을 갖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충실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전하진 후보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사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 선거 등록을 하고 제 이름을 알리는 그 순간에 손이 다쳤습니다. 손을 다쳐서 열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과 진심이 어린 악수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것이 못내 아쉬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가 정치인으로 계속 남는다면 이 상처가 저한테 초심을 잃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면서 사실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제가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일들이 과연 나에게 맞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가진 결론은 뭐였냐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선택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방법이 좀 다를 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역시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우 후보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무겁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없습니다. 과거 정치인을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삼김시대에는 부정적인 면 없지 않았지만은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 국민들은 때로는 웃기도 때로는 울기도 하였습니다. 여야당의 지도자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박진감 넘치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변자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야는 무조건 충돌하고 대결의 판만 키워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의 씨앗만을 뿌렸지 대변자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을 통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직면한 우리들의 문제는 국민통합과 민생복지, 민족통일이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19대 의회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번 여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가관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유유상종으로 국가 대사를 주물러 보려는 그런 속셈 같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야당의 형포를 이번 4.11 투표로 반성시켜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 드렸는데 역시 좀 긴장된 답변들을 많이 주셨네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좀 정말 긴장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중남미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까지도 불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들께서는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아이돌 스타가 있으신지요? 혹시 그들의 노래나 춤을 알고 있고 따라 하실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하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노래를 좋아하고요. 또 지금도 옛날에 같이 기타 치던 밴드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밴드 연습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걸그룹도 좋아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따라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또 이름도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악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답변이 되나요? 시간 한 30초밖에 안 쓰셨는데요. 네. 더 하셔도 됩니다. 걸그룹 아는 사람 있냐? 춤 잘 네. 출 수 있냐? 그렇게 물어. 따라 하실 수 있는 노래, 뭐 네? 이런 거, 따라 하시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공명 아십니까? 소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막상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세대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그러면 김정우 후보께서는 어떠실까요? 거의 비슷한 세대신 것 같은데. 저는 전하진 후보보다 조금 더 연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수준은 아직도 고향무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청년들의 노래는 너무나 곡조가 빠르고 그 가사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리듬은 탈 수 있는데 그 가사는 외우기가 상당히 네. 부담스럽습니다. 두 분 후보자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된 것 같은데요. 하고 보니까 김병호 후보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한류가 우리나라 배용준이나 장나라, 안지욱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조금 흰물이 더 많이 나고 해서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지욱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닮았습니까? 그리고 걸그룹, 소녀시대, 티아라 많이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저는 이 한류 열풍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부족 국가잖아요. 전통 문화 유산도 청나라나 러시아나 일제로부터 다 없어지고 남은 유물도 없고 그 다음에 노벨상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다양한 춤과 노래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는지 정말 선배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화 콘텐츠가 앞으로 많이 났으면 좋겠고요. 여건이 된다면 K-팝 전용 공연장 같은 것이 정부에서 공모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이제 분당은 이제 인천공항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 음악당을 일부 개조를 한다든지 해서 K-팝, 꼭 유명한 K-팝 가수들뿐만 아니라, 젊은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한번 밀어주는, 쓰면 어떻겠냐는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녀시대 태연의 사랑해요?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자 여러분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마무리 발언은 2분 동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종우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죠. 지금까지 기호 6번 김종우 후보의 뜨거운 가슴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소통 부재에 목말라하는 분당 시민들의 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18년 동안 봉사활동을 통하여 인내와 겸손을 배웠으며 그리고 단련시켰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선배 그리고 후배 정치인들과 20여 년이 넘도록 의원을 확립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정치는 원면시는 할 수 없습니다. 분당 시민들께 드린 약속과 다짐을 인내와 겸손으로 수발하여 확보한 정치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역사의식을 통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현 시대적 소명은 국민통합, 인생복지, 민족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지 못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없습니다. 기교는 모자라도 가슴이 있는 감성의 정치로 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3번 낙선에도 불구하고 4번째 도전하는 기호 6번 김종우 후보 선택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를 꼭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분당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 대중들하고 접했을 때 접하는 말씀들이 왜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공천의 결과요, 오늘의 이 현실입니다. 더 분발해서 노력해서 분당 시민들의 가슴에 젖어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김병우 후보께서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분당 구민 여러분, 재미없고 지루한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MB정부 4년 동안 과연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하셨는지,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는지를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선거는, 어쨌든 여당에 대한 평가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년간의 삶을 냉정히 되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전하진 후보를 선택해 주시고 MB정부의 실정이 많다 그러면은
제1야당 야권 단일 후보인 김병욱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애정이 어느 후보가 가장 많은지, 과연 어느 후보가 지역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지, 분당 주민들을 얼마나 그동안 많이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소통을 해왔는지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 김병욱 대학 졸업 이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자수성가했습니다. 분당에 이사 와서 10년 동안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주민과 소통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김병욱이는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분당 주민 여러분과 함께 분당의 미래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신도시 생긴 지 20년 정말 고민 많은 분당의 변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곡점입니다. 터닝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김병욱 분당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분당의 이웃 식구라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분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분당 구민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 여야가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스마트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맞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분당 구민 여러분, 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두 당의 정강정책이 다릅니다. 언제 깨지고 분열될지 모를 야권 연대입니다. 결국 또다시 정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고 분당의 발전은 표류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잘할지 걱정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깊이 반성하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권은 어떻습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같은 소시민이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권 심판만을 외치는 야권도 믿업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저보고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저 낙하산 맞습니다. 여기 온 지 이제 20일 됐습니다. 여러분,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겠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환위기 당시 외국의 거대 자본에 팔릴 뻔했던 국민기업 한국컴퓨터를 지켜냈듯이 우리 분당을 IT 메카로 키워내겠습니다. 나아가 교육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전하진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분당구 을선거구 3명의 후보자들과 함께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서 아낌없는 토론을 펼쳐주신 후보자 3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성남시 분당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분당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5항에 의거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의 연설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